자, 이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볼 텐데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7개 종목들 흐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3개월 기준이고요. 자, 1위에는 오늘도 SK 하이닉스가 올라와 있네요. 어제 반도체 오브 반도체 메인 이벤트가 있었죠. 엔비디아, 생각보다 실적 괜찮았습니다. 시장의 눈높이보단 다 잘 나온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는 물론이고 오늘 새벽까지 엔비디아의 약세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블랙웰 울트라를 선보이면서 앞으로 블랙웰에 대한 주도권 계속 가져갈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딥시크 또 AI 회의론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잦아들지 않는 걸까요? 오늘 반도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잠시 뒤에 같이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위에는요, 네이버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네이버는 5%가 넘게 하락했지만 카카오는 2거래일 동안 무려 10%나 급등을 한 건데요. 새로운 이슈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꽤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대량 매수까지. 자, 이제는 카카오 독주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IT 안에서도 이제 네이버 쪽으로 키 맞추기가 좀 이루어질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 거고요. 3위에는 오늘도 방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참 오랜만에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출 국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선호주다라고 분석을 내놨고요. 4위에 오른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이번 주 들어서 큰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진 않았지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카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고무적인 건 어제 다시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포지션을 전환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5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삼바도 크게 뚜렷한 방향성을 잡진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자, 우리 바이오의 양대장이라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두 기업 모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연 매출 5조 원까지 달성을 하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K바이오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건지, 그렇다면 앞으로 K바이오의 위상은 더욱더 글로벌리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기대감을 갖게 된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6위에는 LIG 넥스원입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방산주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였죠. 자,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개별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용인에서 성남으로 연구소를 이전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통보를 하면서 연구원들이 반발을 일으켰던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성과급까지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현재 이런 반발들이 확산될지 세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7위 오른 기업은요, 현대 로템입니다. 영업이익 1조 원을 향한 글로벌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로코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전차를 팔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모았었죠. 저희도 어제 여기서 며칠 전에 이 부분에서 좀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시장에 그냥 단순히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프리카까지 노리고 있다라면서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게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 로템까지 이렇게 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7개 기업들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분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상승한 섹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장품인데요. 화장품은 실적 기대감이 여전한 것 같아요. 어제 원료, 브랜드 다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과장님이랑 화장품 점검해봤을 때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의견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의견의 변경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데이터는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물론 어제도 토니모리가 이제 급등을 했지만은 시간에서 한 7, 8% 빠졌죠.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입니다.
물론 이제 실리콘투도 마찬가지였고 특히나 4분기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었고 아마존 데이도 있었던 프라임 데이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지속되어 왔고 특히 대부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거는 결국에는 북미 쪽에 대한 성장 둔화입니다. 아니 뭐 성장이 둔화된다기보다는 사실 그동안 작년 1분기 때부터 북미 쪽에 대한 침투율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게 어느 정도 사실 단기간 좀 정체적인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위쪽으로 성장은 할 수는 있겠죠. 뭐 그러면서 사실 실리콘투도 이제 글래노드 쪽에서도 제가 1,400억 유상 증자를 해줬었던 거고, 뭐 이제 실리콘투도 뭐 향후에 공장 증설을 통해서 더 매출이 뭐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워낙 이제 작년에 트렌드 있는 특히 화장품 세트 자체가 워낙 이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이고 그게 올해도 계속 이어질 거냐 그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는 좀 더 확인을 해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뭐 10% 20% 올랐다가 또 하루 만에 20%까지 빠지는 상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은 아직까지 뭔가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민이 굉장히 할 수 있는 좀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만약에 유럽 쪽에 이제 수출 모멘텀이 나온다. 뭐 대표적인 예로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북미 쪽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는 네덜란드나 폴란드, 특히 영국 쪽, 유럽은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미국보다는 더 많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의 경기 회복과 소비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유럽 쪽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나와준다. 그러니까 북미 쪽의 그 성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와주면은 그러면 분명은 화장품에 대해서 작년과 다른 느낌의 이제 새로운 글로벌 영역의 분화되는 모습이 좀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미국 쪽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신해서 볼 수 있는 국가로 중국에 대한 힌트를 얻어봤거든요. 근데 오늘 과장님은 유럽 쪽으로 보자라는 건데 혹시 유럽 비중이 좀 큰 기업이 있을까요? 대부분 미국이 한 40%고 유럽이 한 20%입니다. 네. 물론 예전 같았으면 중국이 굉장히 비중이 컸겠죠. 근데 중국도 굉장히 비중이 많이 줄어왔습니다. 이거는 실리콘투도 마찬가지고 아까 어제 올랐던 토니모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왜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그게 크지 않다고 하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이죠. 한때 이제 화장품 섹터가 엄청난 호황기가 있었을 때가 2015년에서 16년입니다. 뭐 그때 우리나라는 마스크팩 쪽을 이제 보따리상 이슈가 굉장히 좀 많았었고 그때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제 LG생활건강이 중국 쪽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부터 실제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전년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매출이 급감을 했죠. 비중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걸 누가 차지했냐? 중국의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야 코스메틱이 그 시장을 다 잡았습니다. 워낙 이제 대중화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한한령 해제가 된다 한들 과연 그 시장에 얼마만큼 침투력이 바뀔 거냐라는 거는 조금은 의문점이 좀 퀘션마크가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일단은 엔터 쪽에 먼저 나와줘야 화장품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중국 시장에서도 뭐 한참 잘 나갔던 뭐 송혜교나 아니면 송중기나 이게 광고 모델로 이게 먼저 선을 보이고 그 시장을 이제 선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BTS나 새로운 그룹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호황을 보인다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마케팅 효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색조 시장이 일본 시장 개척을 빠르게 한 이유도 그 당시 트와이스나 우리나라 이제 뭐 소주, 녹색 소주와 같은 그런 문화들이 일본에 흡수가 되면서 이제 엔터 시장이 커졌고 그 다음 드라마 시장이 커졌고 그 다음이 화장품이 커졌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중국 시장은 무조건 화장품이 된다라기보다는 그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얼마만큼 빨리 흡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화장품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좀 그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나눠봤을 때랑 결이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엔터가 가장 우선순위고 여기서 선행이 돼서 붐이 일어야지 화장품까지 그 영향이 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화장품에 이어서 엔터까지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클래시스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네요. 클래시스가 신고가입니다. 클래시스 팔고 나니 더 가네. 사실 클래시스는 화장품 아니죠. 아닌데 미용 기기 쪽으로 요즘에 뭐 같이 워낙 화두가 되기 때문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르게 봐야 될까요? 좀 다르게 보죠. 미용기기랑 화장품은 일단은 뭐 워낙 이제 클래시스가 대표적으로 이 시장을 먼저 국내적으로 개척을 했고, 그리고 남미 쪽의 비중이 20-30% 정도 됩니다. 그게 브라질이죠. 브라질이 워낙 이제 그런 미용기기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이제는 이제 클래시스도 중국과 북미 쪽에 올해 연말부터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이제 인수 이슈가 나왔었고, 물론 기존에 이제 사모펀드 이제 베인캐피탈 같은 경우도 이제 제시스 메디컬도 그렇고 이제 다른 이제 미용기기도 업체도 루트러닝이죠. 루트러닝도 있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미용기기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 가치를 더 시장에서 본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부인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만큼 클래시스의 가치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에 시장에 있다는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이제 슈링크나 슈링크 유니버셜,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볼리모죠. 그게 이제 본격적인 장비에 대한 수출은 사실 이미 안정화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나는 게 소모품의 회전율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 남미나 국내 같은 경우는 소모품의 회전율이 계속 날아가고 있으니까 실적이 계속 우상향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물론 삼성전자도 뭐 헬스케어 쪽에 대한 관심이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어차피 이게 사실 무근이다 아니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인수권의 대부분을 봤을 때 우리 인수하려고 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만큼 시장의 클래시스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볼 수 있겠구나.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이루다랑 같이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장에 큰 미국과 중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의심이 있겠습니까? 결국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을 때 인수에 대한 이 이슈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클래시스 어제 좀 상승을 이끌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엔터 그리고 나온 김에 지금 미용 기기까지 말씀 주셨는데요. 태양광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호재가 많아요. 우리 정부도 그렇고 뭐 중국의 인도까지. 근데 이게 트럼프 정부랑 결이 좀 그렇죠. 다르다 완전 보니까 저는 사실 쉽사리 손은 안 나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손은 안 나갑니다. 물론 이제 뭐 인도 네. 이슈도 있었고 어제 정부에서도 뭐 관련된 뭐 REC 폐지도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은 네. 사실 아직까지 태양광 시장은 미국이 굉장히 크죠. 뭐 대표적으로 뭐 하나솔루션이 여기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1위라고 하긴 하지만은, 물론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된 이유도 여기는 중국과의 관련된 이제 그 덤핑 관세 뭐 이런 이슈가 있거나 그게 뭐 감산을 하게 되면서 이게 1월 달부터 아마 폴리시콘 가격이 반등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실제 중국 시장에 꽉 잡고 있는 태양광 시장에서 반사 수요도 받을 수 있는 부분, 뭐 이게 구체적인 거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태양광 쪽이 주도 섹터로 움직일 수 있을 거냐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한 거는 수익이 크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신재생보다는 화석 연료 쪽으로 더 많은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태양광 관련해서는 좀 그냥 뭐 트레이딩 접근성으로만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섹터 화장품, 엔터, 태양광까지 점검을 해봤는데 딱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밝힌 의견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 좀 들어가면 다를까요? 어제 급등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카카오죠. 이틀 동안 10% 급등, 외국인이 또 대거 매수에 나섰습니다. 더 갈까요? 저는 뭐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아니라 그럼 카카오로 계속. 확실히 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앵커님도 챗 GPT 써보셨어요? 네. 네, 써보셨죠. 그러면 네이버 클로버, 하이퍼 클로버 써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네. 선택하겠냐는 거죠. 아마 어제 네이버 Q가 아마 시장에서 조금 좀 시장이 하도가 되었었고, 네. 결국은 그 답변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지금 중국도 텐센트 나왔죠. 그리고 바이트 댄스, 그리고 알리바바도 Q&AI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아이폰이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딥시크나 이제 알리바바 AI 쪽을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시장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AI 업체들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에 카카오가 어제 왜 올랐겠어요? 오픈 AI랑 협업이잖아요. 네. 답이 없으면 오히려 앞서 있는 AI 쪽에 대한 MOU가 저는 그게 일단 시장에서 들어먹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모건스탠리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죠. 5년 만에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AI 협업이 시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밸류 가치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56,000원 이제 목표가를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4월 나와봐야 이제 알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지금 AI 쪽의 대부분이 이게 정확도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모건스탠 리포트가 나오고 어제 시장에서는 네이버 Q에 대해서 그 정확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사실 너무 이게 좀 브리치한 정보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아예 반대로 움직였죠. 그러면은 상반기 AI 시장에 대한 흐름은 카카오가 선도적으로 움직일 거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 중국 양해가 열립니다. 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가장 첫 번째 내세울 게 AI 굴기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마 AI 쪽에 대한 투자를 좀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 엔비디아 쪽과 관련된 수출 제한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제 엔비디아 급락도 나왔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3월 간의 그런 관세 이슈와 이런 이슈들이 노이즈가 굉장히 생길 건데 물론 다시 돌아와서 카카오로 얘기를 한다면은 카카오는 요즘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뭘 보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셀트리온 움직였죠. 네. 삼성전자 움직였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뭐 실적에 대한 뭐 악재가 굳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강하게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셀트리온도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에 작년과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카카오는 사실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크게 조금 뭐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도 실적을 살짝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오픈 AI를 통해서 광고 수익이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익 모델 자체가 좀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네이버도 어제 단기적인 흐름이긴 하겠지만은 분명한 건 이해진 의장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오랜 기간 만에 이제 복귀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오픈 AI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제미나이나 뭐 여기와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덩달아 인터넷 관련주들은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이버 Q처럼 카나나가 그렇죠. 뭔가 화두가 됐다라기보다는 AI 관련해서 오픈 AI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를 조금 더 보자라는 건데 이 수급이 그걸 좀 미리 보여준 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외국인들이 사 모았던 건 네이버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보니까 카카오에 상당히 대량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이거 하루 이틀만으로 이렇게 당락을 짓기는 조금 무리가 그렇죠.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한번 1월 말에도 한번 급등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더 쭉 빠졌죠. 그쵸. 물론 실적이 관심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적보다는 실제로 컨퍼런스 콜에서 보여주는 카카오. 왜냐하면 작년 10월쯤에 카카오 이프데이에서 카나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카카오는 애초에 2년 전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더뎌지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오픈AI와 합쳐졌다 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용은 들겠죠. 비용은 들겠지만은 결국 지금 이 시장이 무엇을 원하느냐면은 이 시장을 누가 빨리 선점을 할 것이냐. 물론 추후에 뭐 오픈 AI든 제미나이든 물론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갤럭시 폰이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AI들이 하나둘씩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향후에 보여줄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정말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게 지금 시장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물론 카카오도 사실 47,000원 이상 사실 넘기 위해서는 변한 거 있냐라는 거죠. 변화가 있냐라는 거에 그게 카나다 출시가 앞두고 있는 상황 아마 4월일 겁니다. 4월에 출시를 할 건데 정말 획기적이다. 아니면 생각보다 정확도가 쉽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오픈 채팅방이든
그런 메신저든 워낙 실생활에 이제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걸 접하게 되었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큰 위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흐름은 같이 갈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저도 항상 검색을 네이버로 하다가 자연스럽게 저는 요즘에는 아예 GPT 챗 GPT가 되겠습니다. 예. 실생활 관련 질문도 굉장히 대답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네. 당연히 그런 클릭수나 이런 부분의 비율에 대해서도 네이버가 조금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일단은 AI 쪽에 대한 흐름은 좋아질 수 예. 있기 때문에 흐름은 같이 갈 수 있으나 나중에는 종목별 차별화가 좀 세게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별 차별화가 되는 분기점은 새로운 AI 모델을 발표했을 때 이것이 얼만큼 시장에서 선두권을 잡는지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카카오는 목표가가 거의 한 47,000원 정도 보시는 것 같다라는 팁도 얻어봤네요. 네, 저희 앞으로도 지켜볼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급등주는 한국항공우주였어요. 어제 방산주가 섹터가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가 독보적으로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좀 눈에 띄었습니다. 보니까 일단 수급이 좋더라고요. 네. 이거 홀로 뭐 급등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키 맞추기라고 봐야 될까요? 뭐 아직까지 수주 이슈는 아니고 뭐 어제 이제 드론쇼 코리아에서 이런 무인 체계나 이런 관련된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조금 급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대다수의 L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 수주 소식이 사실 조금 지연되면서 흐름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은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방산 일단 유럽 국가들이 하나둘씩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있죠. 덴마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독일도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국방비를 8% 감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유럽도 어떻게 그거죠. 러시아 관련해서 너네 안전 보장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금리 인하도 얘기를 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이제는 조금 재정이 조금 나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국방비를 증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무기 생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물론 아직까지는 컨소시엄이나 이제 그런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나라에 무기 수입을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GDP의 4%까지는 뭐 맞추는 나라가 한두 개는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다수가 그 2% 아래까지 국방비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갑자기 GDP의 4%까지 국방비를 증액한다는 거는 일단 무리는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 탈퇴 이런 좀 압박 속에서 우리는 하는 액션 정도는 취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방산 쪽은 조금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결이 조금 다르죠. 앞에 얘기했던 세계 회사들과는 좀 결이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다들 뭐 얘기합니다. 키 맞추기 아니냐. 키 맞추려면 빨리 맞췄어야죠. 그런 측면에서는 결이 아예 다르다는 관점을 했을 때 지금 방산주들은 흔히들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종전되면은 방산주 끝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종전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유럽 국가들은 야씨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닥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도 그만큼에 대한 안보에 대해서 국방비를 증액을 해야겠다라는 인식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폴란드 말고도 뭐 리투아니아나 덴마크, 루마니아 이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방산주는 아직은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종전 얘기가 나오고 나면 오히려 그 방위비를 늘리는 국가들이 많이 생긴다, 늘어난다라는 통계를 저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산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요. 지난번에 조선은 왜 의견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이제 배를 많이 주문받아도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점에 다다른 거 아닌가. 방사는 그 캐파 부족이라든지 이걸 뭐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다 받아낼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우려는 없습니까? 그건 결국에는 이제 더 많은 성과를 받은 물량이 나중에 다음에 나갔을 때 뭐 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조선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아마 작년 1분기 때 인력난에 대해서 워낙 시장에 우려가 있었고 왜냐하면 인력난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인도 시점이 계속 지연된다는 겁니다. 네. 아마 그게 아마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뭐 채용도 했을 거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태국 쪽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빠르게 이제 수용을 하면서 사실 그 인력들
것들은 숙련 노동자가 아닙니다. 숙련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1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은 그런 이제 숙련되면서 조금은 이제 시장이 인도 나갈 시점이 빨라진다고 하게 되면 그게 좀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는 있겠고 정말 만약에 국토환경부나 특히 IMO 쪽에 대해서 물론 아직 그런 얘기도 안 나오긴 하겠지만은 우리 캐패스 투자 조선소를 좀 늘려야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부각될 수는 있겠지만 워낙 이제 지금은 친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 수주 잔고가 이미 28년까지 다 꽉 차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올해나 내년에 대한 밸류의 추정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뭐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이미 성과에 따라서 그만큼 이 선박이 얼마만큼 공급 계획을 한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부과를 받고는 있는데 그러면 그 배들이 2040년까지 수주 잔고까지 기다리겠냐는 거죠. 내가 선주사면은 내가 이 배를 받으려면 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네네. 사실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예. 부담이 시장에서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조선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쭤봤는데 방사는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어쩌다 보니 또 조선에 대한 더블 체크까지 돼버렸네요. 예, 이렇게 해서 한국 항공우주 급등주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엔 반대로 좀 가보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 어제 컨센서스 대비 나쁘지 않았고 가이던스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늘까지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제가 한 5시쯤 봤을 때는 6% 하락했는데 장 마감한 걸 보니까 거의 10% 가까이 빠졌어요. 8점 몇 %. 괜찮았는데 힘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마 시장에 대한 눈높이. 오해나 예. 아니면은 사실 아마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원하는 대답이나 아니면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는 부분.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캐pex 투자 축소 얘기가 나오곤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조금 지적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시장에서는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오해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만 어느 정도 특히 얘기는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은 조금 명확하게 사실 만드는 회사는 어차피 엔비디아잖아. 이제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문을 받는 게 엔비디아 가장 큰 고객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근데 그 캐pex 투자의 축소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멘트만 나왔어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블랙엘 울트라가 하반기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겠죠. 블랙엘 울트라가 나오네? 그러면 이제 블랙엘 공급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기본 모델은 일단은 재고가 생기는 거 아니야? 우려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메타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때부터 캐pex 투자 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대다수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전년도에 워낙 많은 올해 물량들을 주문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해왔지만은 만약에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이 어느 정도 견제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양해 전후로 인해서 수출 제한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은 사실 그게 좀 시장에서는 그런 우려들이 좀 선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는데 그 실적에 대한 우려를 생길 수 있는 노이즈가 그 두 건에 대한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2026년부터 이제 캐pex 성장 둔화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2026년이라는 게 회계 기준으로 6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 이후에 2026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 남진 캐pex 투자 축소에 대한 그런 루머 이슈가 나오는 부분도 사실 뭐 실제적으로는 조금 시장에서는 오해를 충분히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를?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예. HB의 폰도 어차피 6월 이후에 나오긴 하겠지만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건 그러면 실제로 너네 이구화신 정책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면서 그리고 PC도 잘 나간다며 그러면 실제로 레거시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느냐는 거죠. 아마 2월달 수출 데이터가 데이터. 나왔을 때는 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라는 흐름인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3월달 지나야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이제 그 데이터가 어제도 눈에 보인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최근에 57,000원까지 갔던 흐름과 SK 하이닉스도 약간 그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면은 물론 낸드 쪽에 감산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감산해서 올라간 건지 실제로 수요가 폭발해서 올라간 건지에 대한 이게 두 가지가 겹치게 됐을 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지금 당장의 AI 칩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아까 텐센트 나온다 했죠. 바이트댄스 나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글로벌 AI 모델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분명히 엔비디아 칩을 굉장히 어디서도 많이 구했을 거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는 그런 수출 제한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수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와, 오늘 저희가 섹터만 화장품부터 엔터, 태양광, 반도체 그리고 개별 종목까지 의견을 여쭤봤는데 뭐 하나 시원하게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자, 오늘 시장 이제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지 않습니까? 또 연휴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주신 걸까요? 저는 3월 달에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네. 오늘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물론 이제 멕시코, 캐나다, 중국 쪽에 대한 10% 관세. 물론 아마 말을 틀 수도 있을 겁니다. 4월 2일 이전까지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데드라인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물론 최근에 현대제철이 먼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현대차도 움직였습니다. 지연적으로 했죠. 그러면은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국가나 기업들에 대해서 관세 영향이 없는 회사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과는 좀 디커플링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빠졌을 때 그렇죠. 우리나라가 같이 빠졌냐? 네. 빠지긴 했지만 그대로 다시 선방했어요. 되돌리는 효과를 계속 보여줬거든요. 예. 그만큼 삼성전자, 셀트리, 아까 카카오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주가가 싼 종목들이 우리나라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밸류적으로 싸다라는 입장이 시장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도 일단은 담아보자는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향후에 관세 방향,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 그게 결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게 대한 흐름, 물론 오늘 저녁에 PC 발표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좀 전략들이 미국 쪽에 대한 흐름이 그 자금들이 미국 증시가 빠지면은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 거라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의 뭐 해외 주식 자금들도 충분히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 있는 것도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밸류에이션 매력도 어떤 섹터가 제일 높다고 보세요? 일단은 물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나 네. 카카오 바이오. 아까 네이버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생각보다 이쪽에서 흐름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고 어. 물론 제약바이오가 ASCR도 있고 아스코도 있고 바이오 US까지 6월달까지 학회가 3개만 좀 그러네요, 남아 있습니다. 3월에. 그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알테오젤이 40만 원 넘었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적 영향도가 좀 클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는 일단은 뭐 오늘 지나면 다음 주 3월 4일이니까 네. 2월달 수출 데이터가 주말에 사이에 나오겠죠. 뭐 그거에 따른 흐름이 괜찮네, 레거시 좀 괜찮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흐름으로 다시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에 알짜배기 대답을 주셨네요. 저희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한번 체크하면서 바이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화진 과장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